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10개의 최신 보험 관련 기사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냥 헤드라인만 훑는 게 아니고요. 이 소식들이 실제로 당신의 지갑과 권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속뜻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당장 보험금 청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팁도 있고요. 또 몇 년 뒤에 내 보험료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산업 변화까지 다 담겨 있거든요. 각 뉴스에 숨어 있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찾아드릴 겁니다. 가장 와닿으실 만한 이제 돈과 직결되는 보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제도 변화, 그리고 업계의 큰 흐름, 순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대리 청구인 지정. 기사를 보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면 자식이라도 보험금을 마음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가족인데 당원이 대신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요,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 즉 대리권이 자동으로 생기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보험금도 엄연한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는 그냥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가족하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이 대리 청구인 지정이라는 게 내가 건강하고 멀쩡할 때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정해두는 뭐랄까 안전장치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감정적인 가족 관계랑은 별개로 법적인 대리인을 미리 딱 정해두는 거군요. 와, 서류 한 장으로 나중에 겪을 수 있는 엄청난 시간 낭비나 법적 다툼을 막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간단한 절차 하나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많은 분들이 좀 억울해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가족 운전 특약에 가입해서 가족이 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운전한 가족이 아니라 차 주인인 제 보험료가 할증된다고요? 아니, 저는 운전석에 앉아있지도 않았는데 이건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건 자동차 보험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보험사는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의 위험도를 보고 보험을 인수하는 거거든요. 아, 사람 기준이 아니라 차 기준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피보험자 중심이 아니라 피보험 차량 중심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았든 결국 사고 이력은 그 차량 번호판에 남는 거고요. 그 차량의 주된 관리 책임자는 명의자인 당신인 거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운전자 개개인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 차의 사고 기록부가 더러워졌다고 보는 거군요. 결국 내 차의 리스크가 올라갔으니 내 보험료가 오르는 건 당연한 구조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가족운전 특약은 그냥 지정된 가족이 운전하는 것까지는 허용해 줄게. 이 정도의 의미지 사고 책임까지 그 가족에게 다 넘길게.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내 차의 운전대는 누가 잡든 책임의 최종 종착지는 나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 차에 대한 책임도 중요한데 그럼 내가 사는 공간,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소식과 연결되는데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쳤을 때 시설에 명백한 하자가 없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이거는 정말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는 숨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입한 보험에 구내 치료비 특약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구내 치료비 특약이요. 네, 이 특약의 가장 강력한 점은 누구의 잘못인가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배상책임보험은 시설 관리자의 잘못이 입증되어야 보상이 되거든요. 뭐 바닥이 깨져 있었다거나 기구가 낡았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그냥 혼자 운동하다가 삐끗해서 다쳐도 그러니까 시설 잘못이 전혀 없어도 보상이 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특약의 핵심입니다.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약속된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거죠. 와, 이건 일종의 복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복지 차원의 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 구내 치료비 특약 가입되어 있나요? 하고요. 아, 그렇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군요. 네. 혹시 직원이 잘 모르는 눈치면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 증권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다음 네 번째 소식은 기준이 좀 의외라서 놀랐습니다. 아이가 특정 자음, 예를 들면 시옷,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영구장애로 인정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 훨씬 더 큽니다. 바로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장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장애인과는 개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용어의 정의가 다른 거군요. 맞아요. 약관은 매우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신체 일부 기능의 영구적인 손실,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특정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게 의학적으로 언어 기능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약관상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들 중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을 때 원래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바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겪은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결과나 법원 판례에 있었는지 꼭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아는 만큼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내 생각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판단 사례를 꼭 찾아봐야겠군요. 자,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서 우리 생활을 바꾸는 제도와 기술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인데요.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만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그것도 네이버페이 앱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네, 이게 단순히 편리한 할인 기능 하나가 추가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본격적인 개인화 보험 시대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개인화 보험이요? 네. 예전에는 모든 운전자를 서울 사는 30대 남성처럼 그냥 큰 그룹으로 묶어서 위험도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마이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운전은 거의 안 하고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당신이라는 개인의 생활 습관을 정확히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고요. 아, 나의 착한 습관 데이터가 바로 돈이 되는 시대가 열린 거네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제 모든 이동 기록을 보험사가 들여다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혜택을 얻는 거죠. 앞으로 이런 서비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 생활 패턴에 가장 유리한 혜택이 뭔지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보력이 곧 절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데이터를 지킬 것인가, 할인을 받을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겠네요. 그런데 다음 여섯 번째 소식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급할 때 요긴하게 썼던 보험계약 대출의 문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요.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 현상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불어나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가 있죠. 보험계약 대출도 결국엔 빚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보험계약 대출은 거의 마지막 비상금 창고나 다름없었거든요. 맞아요. 내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 안에서 빌리는 거라 가장 안전하고 간편한 대출이었잖아요. 이게 막히면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혹시 불법 사금융 같은 더 위험한 곳으로 내몰리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아주 씁쓸한 사례죠. 아, 정책의 나비 효과가 가장 취약한 곳에서 나타나는군요. 안타깝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서요. 보험업계 전체의 판을 바꾸는 큰 그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험 설계사 수수료 지급 방식이 바뀐다는 소식인데요. 한 번에 받던 수수료를 최대 7년에 걸쳐 나눠받게 된다는데 이게 왜 소비자한테 중요한 변화인가요? 이 제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험 갈아타기, 즉 계약 이전을 막기 위한 겁니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계약 첫 해에 수수료 대부분을 한 번에 받다 보니까 1년만 지나면 고객의 기존 계약을 깨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시켜서 또 수수료를 챙기려는 유인이 아주 컸습니다. 소비자한테는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수수료를 7년에 걸쳐 나눠준다고 해서 그런 관행이 정말 사라질까요? 뭐 다른 꼼수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물론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제동장치가 생긴 겁니다. 이제 설계사 입장에서도 고객이 계약을 오랫동안 잘 유지해야만 자신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 고객을 단기 실적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로 관리할 동기가 생긴 거죠. 결국 설계사의 이익과 고객의 장기적인 이익이 같은 방향을 보게끔 유도해서 좀 더 건강한 시장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설계사가 윈윈하는 구조로 간다니 이건 정말 기대해 볼 만한 변화네요. 여덟 번째 소식은 킥스, KICS라는 아주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기준이 바뀐다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보험사가 가진 재산의 양보다 질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맞나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보험사가 가진 자산이 1조 원이라고 할 때 그게 전부 당장 반토막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식인지 아니면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안전한 금괴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아하. 지금까지는 그냥 1조 원이라는 액수만 봤다면 이제는 그 내용물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 보험사가 위험한 투기 대신에 안전한 금고에 돈을 잘 보관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거군요. 훨씬 안심이 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변화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단 하나의 이유는요.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앞으로 수십 년 뒤에 닥쳐올지 모를 그 어떤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한 보험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게 만드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당신이 30년 뒤에 받을 돈이 종이 조각이 아니라 진짜 돈이 되게 하려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강력한 KICS 규제 때문에 지금 보험 시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아홉 번째 소식이군요. KDB생명이나 롯데손해보험처럼 한동안 팔리지 않던 회사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매물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KICS 도입은 보험사들한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하고 자산 구성도 훨씬 보수적으로 바꿔야 하고요. 네. 그래서 매물로 나온 회사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등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노력이 인수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이제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모두 제거된 아주 깨끗하고 매력적인 회사구나 라고 보이게 만드는 거죠. 와, 위기가 오히려 몸값을 높이는 기회가 된 셈이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회사에 계속 있는 것보다 이 기회에 재무적으로 탄탄한 새 주인을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험이라는 시스템과 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들이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때로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10번째 소식은 바로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보험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을 단순한 강력범죄 뉴스로만 보고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금융상법에 대해 느꼈을 극심한 절망감과 불신이 결국 폭력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온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왜 상담원이나 경비원이 아닌 그 시스템 자체의 분노를 표출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같은 금융상품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명확한 소통 창구와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시스템이 개인의 절망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10가지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대리청구인 지정처럼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것부터 군의 치료비 특약처럼 숨어있는 권리를 찾아내는 법, 그리고 KICS나 수수료 개편처럼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거대한 변화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보험이 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처럼 작은 정보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은
당신의 금융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이데이터 기술이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봤습니다. 편리하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의 건강검진 기록이나 카드 소비 패턴, 심지어 SNS에 올리는 게시물까지 보험사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보험료를 매긴다면 어떨까요? 매일 운동하는 사진을 올리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야식 사진을 올리면 할증을 붙이는 시대가 온다면요. 편리함을 위해 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은 과연 누가 정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